영양학 우리 시작했죠. 영양학의 기초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우리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세포의 어떤 구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하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법이 교재에 보시면 수동 수송이 있고 능동 수송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수동 수송이 있고 능동 수송이 있어요. 수동 수송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쓰지 않고 물질이 이동하는 형태가 수동 수송이고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능동 수송이에요. 에너지를 쓴다. 그래서 에너지를 쓴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그 이동에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쓰고 이동하는 게 능동 수송, 그리고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동하는 것이 수동 수송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요. 크게. 먼저 수동 수송 있어요. 수동 수송 내용 보시면 20페이지죠.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것이 단순 확산, 촉진 확산, 그리고 여과 삼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 두 가지만 일단 비교를 해보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은 용질이 이동해요. 용질의 이동이고요. 용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용질의 이동이고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두 가지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 운반체를 쓰지 않고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운반체를 쓴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단순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100만 개 있는 데서 한 3개 있는 쪽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단순 확산인데 에너지 안 써요. 수동 수송이니까 에너지 쓰지 않죠. 운반체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을 통해서 그냥 퍼져나가는 형태죠. 그래서 막이 이렇게 세포막의 인지질의 이중층인데 여기를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단순 확산이에요. 촉진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건 동일하죠. 에너지 쓰지 않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만 운반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지질의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에 운반체가 있어요. 이 운반체를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는 형태죠. 운반체를 통해서. 그래서 촉진 확산은 운반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 여기 그래프는 뭘 의미하냐면 수송 물질의 농도예요. 농도가 높으면 혹은 농도 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세포막과 밖에 어떤 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단순 확산은 그냥 막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물질이 수송이 되겠죠. 수송 속도가 굉장히 점점 높아지는데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수송이 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수송 속도가 증가하지 않게 돼요. 이건 뭐냐면 농도가 굉장히 많으면, 다시 말해 이 바깥에 어떤 용질이 100만 개가 있고 이쪽에 하나도 없어요. 100만 개가 있고 하나도 없으면 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막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인데 이 운반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운반체가 용질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농도차가 굉장히 심할 경우, 농도의 차이가 많이 심할 경우에는 모든 운반체가 용질에 포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꽉 차 있는 거죠.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게 되는 이런 포인트가 나타나요. 그래서 운반체를 사용하는 그런 물질의 수송의 경우에는 운반체가 포화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운반체를 사용하는 수송의 경우, 운반체 사용하는 수송의 경우에는
농도가 많이 높아질 경우에는 모든 운반체가 포화되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운반체를 놓고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운반체 하나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한 가지의, 그러니까 A와 B라는 물질이 어떤 동일한 운반체를 놓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얘가 농도가 되게 높고 얘가 좀 적어요. 그럴 경우에는 얘가 이 운반체를 모두 차지해버리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한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은 수동수송 중에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봤어요. 촉진 확산은 운반체를 쓴다. 운반체를 쓰는 수송의 경우에는 특징이 운반체가 전부 다 포화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운반체를 놓고 여러 물질이 경쟁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단순 확산 동그라미 2번이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물질이, 다시 말해 용질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운반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단순 확산이에요. 예를 들면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폐포 쪽으로 이동을 하고, 폐포 쪽에 있던 폐포가 있고 그다음에 혈관이 있죠. 모세혈관이 있고요.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요. 여기 있던 CO2는 이쪽으로 가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폐포,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면서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혈관 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폐포와 모세혈관에서의 어떤 이산화탄소, 산소의 교환은 단순 확산이에요.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그냥 이동이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여기가 높죠. 모세혈관이 높죠. 폐포가 낮고, 그래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산소의 농도는 폐포가 높아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낮아요.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이런 소수성 장벽을 지나가기가 되게 편해요. 여기는 소수성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소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애들은 저기를 잘 통과할 수 있죠. 반면에 수용성 물질들은 여기 통과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여기는 기름이라 그랬어요. 근데 수용성 물질 중에서도 8옹스트롱 이하의 굉장히 작은 애들, 그러면서 전하를 띠지 않는 그런 물질들은 세포 내 이동이 가능해요. 여기 통과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애들.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수용성 비타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은 이렇게 단순 확산 형태로 세포 안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반면에 촉진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한다. 동일하죠. 단순 확산과. 근데 운반체를 필요로 하는 이동이다 라는 점이 차이점이고, 포도당의 적혈구 세포막 이동이 그 예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혈구 바깥에서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포도당 농도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거죠. 낮아서. 그래서 들어올 때 이 포도당이라는 아이는 물에 잘 녹는 물과 친한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혈구 막에 있는 인지질 이중층 통과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운반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촉진 확산의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 세포막 이동, 포도당의 적혈구 세포막 이동, 이런 게 촉진 확산이고요. 그 밖에도 여과라고 하는 거 보시면 작은 구멍을 가진 막으로 구분된 두 개의 구에게 가해진 압력 차이에 의해서 액체 및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 여과예요. 지금 수동수송 세 번째죠. 수동수송. 여기 그림도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단순 확산이 있고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이 있어요. 그림 보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물질이 그냥 막을 통해 들어오는 게 단순 확산이죠. 그리고 촉진 확산은 운반체를 이용하는데 운반체가 이렇게 통로가 열려 있는 그런 운반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흘러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있고, 운반체가 움직이면서 바깥에 있는 것을 안쪽으로 뱉어내는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촉진 확산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이 여과예요. 교재를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에서 여과라고 되어 있죠. 작은 구멍을 가진 막으로 구분된 두 개의 구획에 가해진 압력 차이에 의해서 액체 및 물질이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여과죠. 그래서 여과는 수동수송 중에서 막을 통해서 걸러지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여과라는 게 걸러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신장이 사구체 여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 구획으로 나눠져 있죠. 바깥쪽과 안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금 이 막에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은 여기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깥쪽에서 이쪽으로 여과가 일어나려면은 압력이 이쪽 압력이 높아야죠. 이쪽에서 눌러지는 압력이 높았을 때 이 물질들이 구멍을 통해서 안쪽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아이들은 위에서 압력이 더 높으면 그 압력 차에 의해서 눌려서 바깥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작은 구멍을 가진 막으로 구분된 두 개의 구획에 가해지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액체나 물질이 이동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여과라고 해요. 그래서 액체가 이동할 수도 있고 수분도 여기 구멍으로 통과가 된다면 수분도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물질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 수분, 액체 전부 다 이동이 가능해요. 사구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사구체 보면은 여기가 사구체죠. 그래서 사구체는 모세혈관들이 막 모여있는 그런 부분이 사구체예요. 그리고 보호막 주머니라고 하는 주머니가 요 밑에 있고 이 보호막 주머니를 통해서 여과가 일어나서 그 여과된 물질들이 소변을 통해 배설이 되는 그런 장소가 신장이죠. 그래서 신장에 있는 기본 구조인 네프론을 하나 보여드렸고 요 네프론 안에 보면은 사구체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에 있는 물질들이 요 노란 보호막 주머니 쪽으로 여과가 돼서 그게 이제 소변 형태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호막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구체 여기 혈관이 있고 여기 사구체 보호막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이쪽을 통해서 물질이 여과가 되는데 이 혈관에 있는 물질이 이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혈관 쪽의 압력, 모세혈관 압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의 압력이 더 높아야 돼요. 이 보호막 주머니 쪽의 압력보다. 그래서 이 사구체에서 여과가 일어날 때 참고로 보시면 첫 번째가 모세관 압력이 있어요. 모세관 압력, 모세혈관 압력, 혈관 압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혈장 교질 삼투압,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보호막 주머니 정수압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막 주머니 정수압. 그래서 혈관이랑 요 보호막 주머니랑 압력의 차이가 어떻게 생기냐면 일단 혈관을 보면은 혈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제 모세혈관이죠. 혈관이 있고 여기가 이제 보호막 주머니예요. 보호막 주머니고 여기가 혈관이고 모세혈관에 있는 그 혈액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이 있어요. 그 압력. 그래서 이 압력은 혈관에서 보호막 주머니 쪽으로 향하는 압력이죠. 그 압력이 1번이고요.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는 거는 단백질의 농도가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많아요. 이제 뒤에 나오는 삼투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많으니까 이 단백질이라는 아이는 막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사이즈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를 맞추려면은 이쪽에 있는 수분이 일리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희석시키려는 경향이 생겨요. 그게 혈장 교질 삼투압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농도가 혈관 쪽이 더 높다. 그래서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보호막 주머니 쪽에서 혈관 쪽으로 수분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압력이 혈장 교질 삼투압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으로 가는 압력이에요. 가해지는 압력. 그 다음에 보호막 주머니 정수압. 이쪽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이쪽으로 향하는 압력. 그렇게 세 가지의 압력이 있어요. 근데 요거 두 개 더한 것보다 이쪽이 커요. 그러니까 1번이
2, 3 더한 것보다 더 압력이 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관에서 보호막 주머니 쪽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더 크다 보니까 혈관에 있는 용질들이 보호막 주머니 쪽으로 밀려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과가 일어나는 것이 사구체죠. 그래서 물질들이 이 구멍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뭐 재흡수나 분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소변에 있는 그 성분들이 조절이 되는 거죠. 적절하게. 그래서 이런 사구체 여과 같은 것이 수동수송에서 언급되는 여과예요. 여과. 그 다음에 삼투라고 하는 거 있어요. 삼투. 삼투는 반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 같은 용매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반투막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반투막. 반투막이 있고 용질의 농도가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아요. 보면 이렇게 많은 용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쪽은 좀 적어요. 두 막을, 반투막을 통해서 나누어진 이 두 공간에 농도가 같아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반투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물질이 사이즈가 크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일정 어떤 그 사이즈 이하에만 통과가 되는 것이 반투막이죠. 우리 뭐 혈관도 반투막이고 뭐 체내에 있는 여러 반투막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반투막을 통해서 물질의 이동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멍이 작아서 이런 애들 통과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 같은 애들, 그렇게 사이즈 큰 애들 통과가 안 되고 전해질 같은 애들도, 전해질 이런 애들도 분명히 작죠. 작지만 얘는 물에 의해 수화가 돼서 이렇게 커져 있어요.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어서. 그래서 얘도 통과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수분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게 삼투예요. 그래서 용질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과 같은 용매가 이동을 해서 여기를 희석시키면 농도가 같아지겠다라고 보는 것이 삼투죠.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수분이, 액체가, 물이 이동하는 그것이 삼투예요. 그래서 이 삼투라는 것이 굉장히 빈번하게 언급이 돼요. 삼투의 개념은 잘 보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 그래서 이쪽을 희석시키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 그게 삼투예요. 많이 나오죠. 우리 뭐 조리 같은 데서도 배추가 있어요. 이렇게 배추가 있으면 배추를 절이려고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면 이 주변에 NaCl 이런 거 되게 많아지죠. 농도가 높아져요. 이런 전해질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물 분자에 의해 수화가 돼서 상당히 그래도 약간 크기가 커져 있는 그런 아이예요. 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고 상대적으로 여기 용질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수분이 희석시키기 위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외부에 물이 흥건해지고 배추는 물이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것이 삼투예요.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 이게 삼투. 등장액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저건 이제 식이요법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언급될 수 있어서 보셔야 되는데 등장액은 체액과 삼투질 농도가 같은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해요. 우리 체액, 몸에 있는 액체와 그 다음에 삼투질의 삼투질 농도가 같은 그런 액체를 등장액이라고 하는 거죠. 적혈구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적혈구. 적혈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적혈구가 용질의 농도가 되게 높은데 만약에 이 적혈구가 있어요. 용질이 많이 녹아져 있는 곳. 여기는 몇 개 없는데 여기에 되게 많아요. 이런데 적혈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적혈구에서 외부 쪽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죠. 요것이 이제 고장액에서의 형태예요. 고장액. 그러니까 삼투질 농도가 되게 높은 그런 액체에다가 고장액에다가 적혈구를 넣었을 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적혈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요. 그럼 적혈구가 어떻게 될까요? 쪼글쪼글해지죠. 적혈구가 이런 고장액에서는 적혈구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수분이 빠져나가서 요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가 있는데 이 적혈구가 저장액에 있어요. 저장액. 그러니까
삼투질 농도가 적혈구보다 적은 요런 데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뭐가 많은데 여기 별로 없어요.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제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수분이 또 이동을 해야 되겠죠. 적혈구 막도 반토막이라 아무거나 막 통과하는 그런 막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용질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수분이 이동해요. 그래서 여기를 희석시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적혈구가 어떻게 될까요? 빵빵해져요. 그러다 잘못하면은 터져요. 그게 이제 저장액에서의 형태죠. 등장액이라고 하면은 적혈구와, 그러니까 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적혈구 내부와 외부의 삼투질 농도가 동일한 거죠. 이럴 때는 수분의 이동이 없어요. 그래서 적혈구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걸 등장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장액은 체액과 삼투질 농도가 같은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하고 300ml 오스몰/포 리터가 등장액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질의 중요한 거는 개수예요. 사이즈가 아니라 개수. 그래서 300개가 있으면, 그게 1리터에 300개가 있으면 체액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걸 등장액이라고 한다. 개념. 그래서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삼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바닷물은 고장액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을 먹게 되면 우리 체내에 있는 수분이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장 쪽으로 막 몰려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탈수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막 땀 같은 거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물만 먹었어요. 물만 먹게 되면은 물에는 삼투질 농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먹게 되면은 수분이 흡수가 된 다음에 세포 기준에서 보면은 세포 외에 액이 희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포 외부에서 안쪽으로 수분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세포 내에 수분이 과해지면서 수분 중독이나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고장액에서의 어떤 세포의 특성, 저장액에서의 세포 특성,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분 중독이나 이런 거는 뒤에 가서 수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삼투를 좀 이해하시고요. 자, 확산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교재가 21페이지예요. 확산은 수송 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수송 속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안쪽에 바깥에 예를 들어 200개가 있고 안쪽에 180개 있어요. 농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죠. 이럴 때는 이동하는 애들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바깥에 100만 개 있고 안쪽에 한 3개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용질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수송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촉진 확산은 운반체 때문에 높은 농도에서는 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요. 유사한 물질들은 동일한 운반체를 두고 경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루코즈랑 포도당 있죠. 포도당이랑 갈락토즈랑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운반체를 같이 써요. 한쪽이 농도가 높으면 다른 하나는 흡수가 좀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둘이 경쟁이라는 걸 하고, 무기질 중에서도 구리나 아연이 운반체를 놓고 경쟁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구조가 유사한 그런 물질들이 운반체를 놓고 경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등장의 개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능동수송 볼게요. 지금 4가지는 수동수송, 이제는 능동수송.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쓴다 그랬어요. 에너지를 꼭 써야 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농도가 낮아요.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물질이 많고 이쪽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이 몇 개 없는 데서 많은 쪽으로 퍼 올리는 그런 형태. 이동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뭘 써요? 에너지를 써요. 에너지를 쓰면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수송과 반대예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죠. 물질이. 에너지도 쓰고 운반체도 써요. 운반체도 사용해요. 1차 능동수송이 있고 2차 능동수송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세요. 근데 보시면은
1차 능동 수송은 수송에 필요한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ATP와 같은 고에너지 화합물이 분해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 그게 1차 능동 수송이죠. 대표적인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자, 세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세포가 있고, 세포를 기준해서 세포 바깥에, 세포 외에 많은 무기질은 나트륨이에요. 여기는 나트륨이 되게 많아요. 안쪽에는 뭐가 많아요? 칼륨이 되게 많아요. 칼륨의 농도가 높아요. 그런데 여기 몇 개 안 되는 나트륨, 여기 몇 개 안 되는 칼륨을 다시 안쪽으로, 칼륨은 안쪽으로,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퍼낼 때 필요한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죠.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나트륨이 나갈 거고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칼륨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죠. 힘들어요. 몇 개 안 되는데 저쪽 많은 데다가 집어넣으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에너지 ATP. 그래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물질이 이동을 하게 돼요. 이게 1차 능동 수송. 나트륨, 칼륨이라는 아이가 이동하면서 ATP를 직접 썼어요. 에너지를 직접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1차 능동 수송이라고 하는 형태죠. 2차 능동 수송은 뭐냐면 교재에 보시면 1차 능동 수송에 의해 이온의 농도가 형성이 되고 이온의 이동과 짝지어져 물질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2차 능동 수송이에요. 세포 막에, 아니 그 소장 점막에서 포도당이 흡수될 때를 얘기해요. 이제 뒤에가 탄수화물에 어서 언급이 되겠지만 여기서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죠. 일단은 세포를 기준으로 해서 안과 밖에 농도 차가 생겨야 돼요. 뭐에 의해서? 1차 능동 수송에 의해서. 억지로 아까 나트륨을 바깥으로 막 퍼냈죠. 그래서 밖에 나트륨이 되게 많고요. 바깥에 나트륨이 많고 또 먹었어요. 먹어서 나트륨 많고. 안쪽에는 나트륨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농도 차이가 생긴 상황에서 이렇게 농도 차이를 만들어 놓은 것은 1차 능동 수송에 의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렇게 농도 차가 생겼죠. 그래서 안쪽에 나트륨이 몇 개 없어요. 1차 능동 수송에 의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다 퍼냈단 말이죠. 그래서 안쪽에 나트륨 별로 없어요. 바깥에 많아요. 얘네들이 확산돼서 들어올 수 있죠. 에너지를 쓰지 않고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확산이 돼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때 이 운반체를 통해서 누가 들어오나 하면 포도당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세포, 장점막세포, 그러니까 섭취한 포도당이 장점막세포를 통해서 들어올 때 나트륨과 함께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운반하는 운반체가 포도당도 같이 운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있어야만 이렇게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트륨이 확산이 돼서 들어올 때 포도당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온 포도당은 우리 장점막세포 뒤에 뭐가 있냐면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동해가지고 간으로 가서 이제 대사가 되는 그런 형태죠. 이 포도당은 여기에 있는 그냥 운반체를 통해서 혈관으로 이동해요. 에너지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포도당 농도가 되게 높아져요. 이런 형태로 나트륨의 도움을 받아서 포도당이 많이 들어왔어요. 포도당 농도가 장점막세포 안에서 높아졌어요. 요게 확산을 통해서 그냥 쪽진 확산을 통해서 혈액으로 이동해서 우리 체내로 들어와요. 포도당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온 나트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요때 또 뭘 써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는 거죠. 포도당 입장에서는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포도당을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 나트륨이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여기서 ATP를 쓰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안쪽에 나트륨이 몇 개 없어야만 운반체를 통해서 이런 포도당이나 이런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에너지를 써요. 포도당은 안 써요. 직접 사용하진 않았죠. 포도당이 에너지를 직접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2차 능동 수송이다라고 얘기해요. 포도당은 2차 능동 수송이 된 거예요. 포도당은 자, 그래서 1차 능동 수송에 의해서 농도차가 이온의 농도차가 형성이 되고
바깥에 나트륨 많고 안쪽에 나트륨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온이 확산이 돼서 들어올 때 짝지어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애들도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트륨은 이렇게 확산돼서 들어온 나트륨은 에너지 쓰면서 도로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잘 써요. 지금 날락하면서 에너지를 썼어요. 그렇지만 포도당은 이렇게 같이 운반이 된 또 다른 영양소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당은 직접 ATP를 쓰지 않고 간접적으로 썼다라고 해서 얘를 2차 능동 수송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오려면 초장에서 흡수가 되려면 나트륨이 점막세포 안에 적어야 한다는 게 일단은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적게 형성이 되어 있으려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 쓰면서 열심히 일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깥의 농도가 나트륨이 높아야만 지금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안쪽에 나트륨이 없어야만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트륨의 에너지를 쓰면서 이런 농도 구배를 만들어 주어야만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흡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에너지를 쓰지 않지만 흡수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ATP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간접적으로 ATP를 사용한 2차 능동 수송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써요. 운반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수송도 운반체를 쓰니까 포화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농도가 너무 높으면 이 세포막에 있는 운반체들이 전부 다 그 물질에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농도차가 클 때 수송 속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얘도 이렇게 꺾여요. 아까 그림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동일한 운반체를 놓고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할 수 있어요. 요거는 촉진확산과 동일한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질의 이동 봤어요. 수동 수송 있었고 능동 수송 있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개념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영양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자세한 문제는 묻지 않아요, 보통. 근데 또 혹시 몰라서 이제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개념적인 수준에서 잘 정리를 하시는 게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포의 성장이라는 내용 있죠? 세포 성장. 보기 전에 여기 그림 있어요.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요게. 그래서 보면은 나트륨이 3개가 여기 붙어서 들어올 때 칼륨이 2개 붙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트륨 3개 이동하고 칼륨 2개 이동시키는 아이가 나트륨 칼륨 펌프죠. 그러니까 방향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그래서 나트륨 여기 몇 개 없는데 그거 바깥으로 퍼내고 칼륨 바깥에 별로 없고 안쪽에 많은데 그거 안쪽으로 들이는 역할을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트륨이 바깥에 많다 보니까 걔가 확산돼서 들어올 때 쓰는 운반체, 이 운반체에 포도당 같은 애가 같이 묻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포도당은 2차 능동 수송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능동 수송 세 가지 형태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그냥 운반체 없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단순 확산이고요. 촉진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이 돼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운반체를 사용하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에요. 운반체. 그래서 단순 확산되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무기질,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지방산 같은 것들이 단순 확산 형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름, 소수성의 요 장벽이 편안한 그런 아이들은 단순 확산 형태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라거나 지방산 같은 거 단순 확산 형태로 들어오고 사이즈가 되게 작은 무기질이라거나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도 단순 확산 형태로 들어와요. 촉진 확산은 운반체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과당이라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적혈구 막을 기준으로 해서 포도당의 이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촉진 확산이죠. 능동 수송은 이렇게 에너지를 쓰면서 이동을 한다. 농도가 적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이동을 시킨다. 운반체도 사용한다. 이게 능동 수송이에요. 수송 속도를 비교해야 되겠죠. 일단 수송 속도.
요 세 가지의 수송 속도 제일 빠른 게 뭐다? 능동 수송이 가장 빨라요. 능동 수송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수동 수송 중에서 촉진 확산이 빠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순 확산이 마지막으로 가장 느려요. 단순 확산. 그래서 능동 수송이라는 건 에너지를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전기 돌리고 모터 돌리면서 그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죠. 촉진 확산은 보시는 것처럼 운반체가 막 물어다가 뱉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스르르륵 들어오는 것보다 물어서 뱉고 하니까 더 빠른 거죠. 그리고 단순 확산은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요. 그래서 속도, 수송 속도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세포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성장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이 증식기예요. 그 다음이 증식 비대기, 그 다음이 비대기, 그 다음이 성숙기죠.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증식이라는 얘기는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걸 증식이라고 얘기하고 비대라는 얘기는 하나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게 비대죠. 그래서 증식기는 보시면은 세포가 막 분열해요. 세포 수가 많아지는 요 시기를 증식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증식 비대기는 증식도 해요. 세포 분열도 해요. 수도 많아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세포가 또 사이즈가 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도 증가하고 크기도 증가하는 요 시기가 증식 비대기. 비대기 그러면 세포 분열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사이즈만 커지는 거죠. 그게 비대기. 그 다음에 성숙기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성장이 정지됐어요. 이제 뭐 증식이라거나 비대라거나 이런 것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제 크기가 커진다거나 수가 많아진다거나 이런 건 일어나지 않지만 세포 자체가 성숙해지는 거죠. 구조적 발달이에요. 이거는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발달이에요. 성숙기 그러면 그래서 세포 성장은 더 일어나지 않고 효소의 구조가 정교해지고 세포의 기능이 통합되고 그래서 이 세포가 본연의 어떤 기능 자기가 해야 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가 성숙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 구조 정교해지고 기능이 통합이 돼서 뭐 세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보면은 구조는 똑같죠. 보면은 뭐 핵도 있고 리보솜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뭐 이렇게 구조 세포 소기관은 갖추고 있지만 간에 있는 세포와 뼈에 있는 세포의 기능은 엄연히 달라요.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게 성숙기예요. 그래서 본연의 기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포 자체가 정교해지는 그런 단계가 성숙기죠. 그래서 구조적인 발달, 기능적 발달 같은 게 일어나는 그 시기가 성숙기라고 하는 거. 구조가 정교해져요. 그래서 증식기, 증식 비대기, 비대기, 성숙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림 여러분 참고 자료에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세포의 성장 단계라고 해서 증식, 증식 비대, 비대, 성숙 이렇게 네 가지로 교재에 있는 것처럼 나누어져 있죠. 증식성 성장, 증식기에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포가 막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사이즈는 커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일정 공간 안에 세포가 막 늘어나요. 이 안에 뭐 있어요? 핵이 있어요. 핵 안에 DNA 있어요. DNA 수가 어때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기죠. DNA는 증가하고 세포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세포 안에 단백질들이 있어요. 단백질도 증가해요. 세포 DNA도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전체 DNA 수도 증가하고 단백질의 양도 증가하고 세포가 많아지니까 단백질 양도 증가하고 DNA도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 세포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세포 한 개를 기준으로 보면은 DNA 단백질 비율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커지진 않는 거죠. 커지지 않고 그냥 세포 크기는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DNA,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의 양은 일정한 거죠. 거기가 증식성 성장이라고 하는 거, 증식기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증식성 성장, 비대성 성장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증식 비대기예요. 이때는 보시면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일정 공간 안에 DNA는 늘어날 거예요. 세포 분열하고 있으니까. 근데 증식기처럼
그렇게 왕성한 세포 분열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은 일어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약간 주춤해지는 그런 단계가 증식 비대기예요. 그리고 단백질 양은 어때요? 늘어나죠. 세포 수가 늘어나니까 단백질 양도 늘어나고, 여기서는 비대라 그랬어요. 세포 하나가 어때요? 커져요. 그러면서 단백질의 수는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늘어나요. 세포 한 개 기준하면 어때요? 세포가 요만하다가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DNA 비율과 단백질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여기가 지금 DNA 분의 단백질이죠. 단백질. 세포 크기가 커지니까 요 놈은 일정한데 단백질은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은 비대성 성장이라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비대기예요. 이제 세포 분열 안 일어나요. DNA 수는 일정하죠. 그런데 세포의 크기만 막 커지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세포 크기 커지니까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의 양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DNA 단백질 비율은 어떨까요? DNA는 일정해요. 단백질은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성숙기에 가면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포 크기가 커지지도 않아요. 이제는 세포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어떤 구조라거나 이런 게 디테일해지는 그런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하죠. DNA가 늘어나지도 않고 단백질이 늘어나지도 않는 이런 단계가 성숙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잘 보시고요. 요 위에 그 두 개, 전체 DNA, 전체 단백질은 일정 공간 안에 있는 DNA와 단백질 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 밑에 있는 빨간 선은 세포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서 DNA와 단백질의 비율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1장이 끝났어요. 1장이 좀 길어졌어요. 개념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제 나머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뭐 질문하셔도 되고, 이제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구체 여과라거나 뭐 세포막을 통한 어떤 포도당의 운송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뒤에 챕터에서 이제 조금씩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볼게요. 교재가 지금 페이지는 안 써 있죠. 22페이지에 해당이 되고요. 개념 체크 보시면 입원 환자들의 경우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라 1번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입원 환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누가 기준이에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을 좀 증진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수준이에요. 그래서 입원 환자들한테 요거 다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이 X죠. 이번에 식사 구성 안에서 견과류는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견과류가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X고요. 생명체의 기능적 단위는 세포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촉진확산과 능동수송은 운반체를 사용해요. 두 개는 공통적으로 운반체를 쓰죠. 맞는 말이죠. 근데 촉진확산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5번에 세포 소기관 중에 핵과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두 개다. 맞죠? 그래서 핵도 이중막으로 되어 있었고 미토콘드리아도 외막, 내막 해서 이중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번이 맞고요. 6번 식사 구성 안에서 깨는 유지 당류에 포함된다. 깨, 유지 당류에 들어있어요. 맞아요. 이건 맞는 거. 7번 나트륨은 유해 영양으로 인해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다. 유해한 건 맞지만 상한 섭취량을 설정하려니까 근거가 좀 부족해요. 수치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충분 섭취량이랑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이 X고요. 8번 식품 구성 자전거 뒷바퀴에는 식품군 몇 개 들어있어요? 6개 들어있죠. 그래서 매일의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다 해서 5가지가 아니라 6가지이어야죠. X고요. 9번 촉진 확산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동이다. 에너지 안 쓴다 그랬어요. 얘는 수동 수송에 해당이 되죠. X.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탄수화물과 지질의 섭취 기준은 에너지 적정 비율로만 제시가 되어 있다. 탄수화물도 에너지 적정 비율 있죠? 지방도 에너지 적정 비율 있어요. 둘 다 에너지 적정 비율 설정이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은 55에서 65, 지방은
3세 이상에서는 보통 15에서 30하고 에너지 적정 비율 설정되어 있죠. 근데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평균 필요량이 있어요. 평균 필요량이 있고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이 있고 요거 설정되어 있죠. 권장 섭취량. 지질은 이런 수치 기준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에너지 적정 비율만 설정이 되어 있죠. 1세 이후에는. 그래서 답이 X고요. 11번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식인성,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해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적정 비율이랑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다. 맞죠? 이건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시면 예상 문제가 있어요. 예상 문제. 예상 문제 봐야죠. 예상 문제. 교재가 23페이지에 해당이 되고요. 문제가 너무 간단하다 싶은 것은 뭐 그냥 지나가기도 할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은 그냥 간략하게 지나가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기보다는 가급적 다 풀겠습니다만 간단한 문제들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기 보세요. 평균 필요량이라고 되어 있고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때 설정한다. 자료, 과학적 근거 이런 게 부족해서 중앙값이라거나 표준 편차라거나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뭘 설정해요? 충분 섭취량을 설정하죠. 그래서 1번은 충분 섭취량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에 권장 섭취량 보시면 인구 집단의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하는 양이다. 50%만 충족한대요. 뭐예요? 평균 필요량이죠. 2번 보기에 있는 설명은 평균 필요량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충분 섭취량 역학조사에서 관찰된 건강한 사람들의 섭취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3번 맞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국민건강영양조사 해가지고 얼마나 먹고 있길래 건강한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 맞는 거. 4번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저 수준이죠. 최저 수준. 그래서 최저예요. 최고가 아니라. 5번에 상한 섭취량, 유해 영양이 나타나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 나타나지 않는 유해 영양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 요게 상한 섭취량이죠. 그래서 답은 3번. 2번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중에서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영양소 상한 섭취량 있는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한 섭취량 있는 거 비타민 중에서는 A, 비타민 D, 비타민 E, K는 없다 그랬고 비타민 C, B6, 그 다음에 엽산, 니아신 외우셔야죠. 엽산, 니아신 이렇게 7가지 비타민에 대해서 상한 섭취량 설정이 되어 있고요. 무기질은 15가지 중에서 없는 것만 기억하자 그랬죠. 15개 중에서 4종의 무기질에 대해 상한 섭취량이 없고 11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정 안 되어 있는 걸 기억을 하시라 그랬어요.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염소 왠지 같이 다니는 애들 같이 생겼죠. 여기에 크롬. 요게 설정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시면은 4번이에요. 비타민 B6. 3번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값이다. 맞죠? 1번이 맞죠. 리놀레산과 감마리놀렌산이 아니라 알파리놀렌산이 충분 섭취량 설정되어 있고요. 1세 이상에서 탄수화물은 에너지 적정 비율과 충분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다. 에너지 적정 비율 하고 뭐 있어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설정되어 있죠. 4번 무기질 중에서 나트륨, 염소, 칼륨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한 섭취량 제시되어 있다. 나트륨, 염소, 칼륨이랑 크롬이 빠졌죠. 크롬. 5번에 지용성 비타민은 모두 충분 섭취량 아니죠.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A, D, E, K 요 4개 중에서 요 3개는 충분 섭취량이지만 비타민 A는 평균 필요량이랑
권장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라고 해서 틀렸죠. 답이 5번. 답이 1번. 3번에 1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19세 이상 성인의 에너지 적정 비율 3세가 넘어가면 동일하다 그랬어요. 탄단지 비율이 55에서 65, 7에서 20, 15에서 30이죠. 1번. 5번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2000kcal인 사람에게 권장되는 탄수화물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2000kcal예요. 섭취하는 에너지가 2000kcal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 비율이 탄수화물은 몇 %죠? 이 2000kcal에 55, 65%가 탄수화물인 게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2000kcal에다가 요게 55%면은 몇 킬로칼로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1100kcal예요. 그다음에 2000에서 65%는 몇 킬로칼로리인가요? 1300kcal예요. 킬로칼로리. 지금 물어본 거는 탄수화물이 몇 그램이냐고 물어봤죠. 이걸 그램으로 바꿔야죠. 1100kcal를 탄수화물은 1g당 몇 킬로칼로리? 4kcal예요. 나누기 4kcal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g이 나와요. 275g. 5g. 그 다음에 1300kcal도 4kcal로 나눠야죠. 4kcal. 그래서 탄수화물은 1g당 4kcal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그램 계산하는 거죠. 325kcal예요. 그래서 요 사이로 섭취를 해주면 탄수화물은 적절해요. 그래서 답이 2번이죠. 275에서 325. 6번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중에서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 또는 변이 계수의 2배를 더해서 산출한 값이에요. 인구 집단의 97 내지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량을 충족시켜주는 섭취량을 뭐라 그래요?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죠. 답이 2번. 7번 영양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영양 밀도라 하면 에너지, 열량분에 영양소가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이죠. 그러니까 식품 내 영양소 함량을 열량 대비로 비교한 값이다. 3번이 맞고요. 식품을 선택할 때 요거 고려하죠. 그리고 5번 보기 보시면 동량의 식품 같은 양이라면 열량은 낮고 그 다음에 영양소는 많을 때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에 해당이 되고요. 8번 영양성분 표시에서 의무 표시 영양소가 아닌 거 영양성분 표시할 때 꼭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이 9가지가 있었어요. 열량이 있었고 에너지, 열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나트륨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영양 표시라는 거는 좀 많았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위주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류에 대한 거 별도로 표시해줘야 되고 지방 중에서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요거 기재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9가지죠. 5, 6, 7, 8, 9. 네. 자, 그래서 맞죠. 답이 여기서는 의무 표시 아닌 거 찾는 거죠. 이번에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요거는 꼭 써야 되고 요거 이외에 그 식품 등의 표시 안전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33가지 영양소에 대한 기준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표시하고 싶은 거 추가적으로 표시해도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9번 원형질 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원형질 막 물질 이동이 선택적이에요. 아무거나 막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니라 선택적으로 우리가 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거죠. 유동적이고 비교적 안정된 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막은 약간 유동적이에요. 출렁출렁한 유동적이고 비교적 안정한 그런 판 모양을 하고 있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기본 구조를 갖는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막에 있는 탄수화물은 다른 세포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유도해요. 4번도 맞아요. 막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막의 유동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수송체, 수용체, 효소로 작용하는 것은 막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5번에 단백질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10번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별도의 DNA와 리보솜이 있어요. 1번 맞아요. 환상이라는 얘기는 DNA 모양이 동그랗다는 얘기예요. 보통 박테리아, 그러니까 원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세균, 뭐 이런 애들이 갖는 DNA가 이렇게 동그랗게 환상이죠. 환상인 게 있죠. 그래서 이런 환상의 DNA가 포함되어 있어요. 리보솜이 있고, 그래서 단백질 합성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에 모두 존재한다. 원핵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요. 원핵세포는 세포 소기관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아이가 원핵세포예요. 3번에 외막은 크리스탈하는 주름이 많은 구조, 주름 많은 건 내막이죠. 내막. 4번 세포의 유전 정보를 가지며 단백질 합성을 통제한다. 요거는 뭐죠? 핵이죠. 핵. 유전 정보, DNA가 들어있다. 핵이에요. 이건 핵에 대한 설명. 5번 비교적 큰 구멍이 많아서 대부분 분자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은 외막이에요. 내막은 되게 까다로워서 문반체가 없으면 잘 물질 통과가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내막이죠. 그래서 큰 구멍이 있어서 대부분 분자가 출입한다. 이거는 외막. 11번 세포에서 합성한 물질을 가공해서 포장해서 분비하는 거, 내보내서 필요한 조직으로 보내는 거 골지체죠. 그래서 세포에 들어있는 물질, 세포에서 합성된 물질, 뭐 단백질이면 단백질도 어떤 애들은 뭐 당도 붙여야 되고 뭐 지방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가공을 한 다음에 세포에다가 싸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골지체가 한다 그랬어요. 3번. 12번 다음은 세포 소기관과 그 기능의 연결이 옳은 거 찾으세요. 다음에 그래서 1번 보시면 리소좀, 에너지 생성 장소, 에너지 생성하는 에너지 발전소는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리소좀은 가수분해 효소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돼서 이제 폐기해야 되는 어떤 물질이라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분해해서 없애는 역할을 리소좀에서 한다 그랬죠. 미토콘드리아 rRNA 합성, rRNA 합성 장소, rRNA가 되게 많더라. 여기서 만드나 보다. 핵인이죠. 핵 안에 있는 인, 핵소체라고도 얘기했던 거. 그것이 rRNA 합성 장소예요. 핵인,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rRNA 합성 장소죠. DNA 합성 장소 아니라 rRNA 합성 장소예요. 3번. 그래서 핵인은 rRNA 합성 장소. 4번의 퍼옥시좀은 과산화물을 생성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4번이 맞죠. 과도하게 생겨서 세포를 파괴할 것 같으면 이제 분해하고, 뭐 백혈구 같은 데서는 일부러 만들어서 어떤 살균 작용에 쓰기도 하고. 그게 4번. 퍼옥시좀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5번 리보솜은 뭐 하는데요? 여기 단백질 합성하는 곳이죠. 지질 합성과 관련된 역할을 한다. 이거는 활면소포체죠. 활면소포체. 13번 TCA 회로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으며 ATP를 생성하는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4번이고요. 14번 다음 중 능동수송으로 옳은 거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은 그냥 단순 확산이라 그랬죠. 포도당의 적혈구 세포막 이동 요거는 촉진 확산이라 그랬고, 소장 세포에서의 포도당 수송 요거 능동수송 맞죠? 3번이죠. 2차 능동수송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능동수송 해당돼요. 저장액에서 적혈구 용혈, 저장액에 넣으면은 외부에 있는 물이 막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서 잘못하면 터진다 그랬어요. 이게 용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떤 현상에 기인해요? 삼투라고 하는 현상에 기인하는 거죠. 신장에서 사구체 여과, 요거는 여과죠. 그래서 답이 3번. 15번 능동수송이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포화현상 일어나요. 운반체 있으니까 포화현상 일어난다 그랬고, 에너지 이용한다 그랬고요. 운반체 쓰고, 운반체를 통한 어떤 경쟁적인 저해, 경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역으로 거꾸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에너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5번이에요.
16번 반토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과 같은 용매가 이동하는 게 뭐죠? 삼투죠. 이번에 삼투. 17번 세포의 성장 단계 중에 비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비대기는 사이즈가 커지는 게 비대기라 그랬어요. 세포 분열이 왕성하다. 요거는 증식기죠. 그리고 세포 수가 증가한다. 요것도 증식기 혹은 증식 비대기에도 세포 분열과 세포수 증가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증식기에 분열이 왕성해서 세포 수가 많이 일어나요. 증식 비대기에도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증식기처럼 많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포 수가 증가하는 거 증식기. 그리고 증식 비대기도 되기는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증식기의 분열과 수 증가는 왕성하다 그랬고, 세포 성장이 정지된다. 요거는 성숙기죠. 세포 크기만 증가한다. 4번이 맞고요. 기능이 통합된다. 요건 성숙기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챕터 영양학의 기초 살펴봤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두 번째 효소 들어가도록 할게요.